다른 고용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부가가치율도 비교했을 때 다른 전체 산업의 한 25% 정도의 부가가치율이라면은 제약은 한 37% 부가가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반도체 여러 가지 잘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포기했으나 의약 산업에 늦게라도 들어왔잖아요. 그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200조를 한다고 치면은 삼성이 200조, 바이오를 뺀, 의약을 뺀 200조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26조 정도 나와요. 한 10% 정도 되는데, 외국 다국적 기업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매출 38조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 26조예요. 200조를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되는 것이 삼성이라 그러면은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38조만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길리어드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은 못했을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여기 나왔지만 9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의 뭐 최고봉이 제약이라 뭐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과 바로 접목해가지고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는 한 9% 정도의 그 연구개발비를 계속 가지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핵심형 제약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제약은 근데 이제 앞에는 이제 시장 전망이라 보면 되는데 뒤에는 제약은 사실 아픈 사람, 환자를 어떻게 보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많은 규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977년도에 GMP 기준이 제정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팔다리가 짧은 애들이 나오거나 먹고 죽고 기형아들 나오는 이런 것들이 먹으면 좋았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많았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주사제를 맞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규제를 계속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3년에 한 번씩은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또 잘못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면은 신고를 받은 접수한 즉시 한 2, 3일 안에 식약처에서 특별약 사무실을 나와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라가 산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인허가와 관련된 그 서류라든지 내용들도 국가가 다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출하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도 국가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약이라는 산업이에요. 어디 가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도 국가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허가 받는 과정 전혀 없잖아요. 불만이 발생했을 때 뭐 PL이라고 해서 제조물 책임법 정도 가져서 여기 다치는 경우에 뭐 관리는 하는데 시작부터 끝을 관리하는 데는 제약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수준의 생산관리 GMP 능력이 없으면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고 선진국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투자하는 동시에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800개 정도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400개 정도 업체들을 조금씩 다 줄여 나가서 한 100개나 뭐 50개나 되게 많아요.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보호한 산업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이름도 잘 모르는 회사가 저게 무슨 제약이라고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씩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큰 업체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국가는 이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요. 그래서 특화된 기술 있으면은 약가로서 보상해주고 기술로서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형 제약기업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이 되는 부분이죠. 2014년도에 픽스에 가입하고 ICH 정회원 가입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싸우는데 너네 제조 기술 자체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 한국의 GMP는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챌린지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려고 하면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저기 남미라든지 그런 쪽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미국은 언감생신이고 일본도 되게 어려웠던 거고 유럽은 또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 해결했던 상황인데 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기준의 GMP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에 가입을 하고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GMP 인정해주고 일본에서 한국의 GMP 인정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산업의 범위가 넓혀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GMP 기준이 제정됐던 것이 1977년인데 미국에서 GMP 기준이 만들어진 거는 1960년대였어요. 저희하고 10년 차이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범위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됐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게 만들어. 땅덩이가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보호하지 않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성장했던 데고요. 한국은 너무 조그마한 해서 기술도 별로 없고 나라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나라가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업체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업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하면은 조금 완화시켜주고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GMP 수준이 거의 뭐 중국 뭐 초창기 애들하고 비슷했던 제가 99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99년도의 GMP 수준은 뭐 상대도 안 됐던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20년 만에 우리나라 GMP가 외국하고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 됐어요. 여기 뭐 QBD라는 거 있는데 QBD는 미국 개념에서는 2010년 전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2020년 다 돼가지고 QBD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너무나 뒤쳐져 있는 부분은 확실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수입했던 비중하고 그리고 수출하고 있는 비중이 수입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GMP 경쟁력 자체가 높아지니까 수출이 가능해졌고요. 국내 시장에 뭐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의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이슈가 있다 해도 GMP의 경쟁력이 없으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 쫓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뭐 다국적 기업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원료 이 정도라서 이거대로 유지가 아마 될 겁니다. 아직은 적자예요. 저희 무역 수지를 봤을 때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2003년에 신약이 팩티브라는 신약이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쭉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유명한 약들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블록버스터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기에도 보겠지만 후보물질 10,000개 중에서 시판될 수 있는 건 1개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0.01% 밖에 안 됩니다. 되게 적은 거죠.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한 1조에서 3조 정도 들어가는 거죠. 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유한양행의 한 해 매출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앞 단계까지는 하는데 여기서 실패할 게 겁나서 다른 나라로 그 기술을 파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여기까지 온 것을 개발해서 약을 만들거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들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기술들을 사서 당장 적용하지 않고 자기 제품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경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장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있으면은 내가 사서 안 팔아버리면 내 거 되니까 기술은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거는 그 훗날에 내가 꼭 필요할 때 딱 뽑아내는 상황으로도 가는 거죠. 성공하게 되면은 뭐 연매출 10조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휴미라라든지 글리백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에서 갑을 관계에서 갑이 되는 거죠. 글리백 같은 경우에도 나라가 나서가지고 약값에 대해서 기업하고 조율을 하잖아요. 뭐 얘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거 나 100만 원 주고 팔래. 근데 뭐 너무 비싸다. 뭐 국가에서 한 50만 원 주고 팔아라 그러면은 안 팔래요 나. 이렇게 해버리고 철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는 글리백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주고 나도 나는 맞을 테니까 약값 그렇게 해라.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가에서 너무 비싼 약을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경쟁에서 또는 입찰에서 또 싸움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영향력을 이제 약으로서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화이자의 일반적인 약물, 뭐 부모님 중에서 혹시라도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은 하나씩 질병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여자들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라든지 남자들 고혈압 있는데 아마 이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제네릭 먹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개발 비용 1조가 들어갔는데 20년간 누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 한 150 정도, 150조 정도 냈죠. 150조면은 우리나라 한 7년, 8년 정도의 총 매출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약에. 야, 되게 상당하게 큰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도 3상에 와 있는 약물들하고 2상에 와 있는 약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앞 단계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약물들을 가지고 신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신약들이 아니라 후보 물질부터 탐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동물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세포 단계 시험에서 동물 시험 넘어가고 동물실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서 시판되는 것까지 이 신약 개발의 단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물들의 적응증을 확대시키기 위한 임상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는 뭐 사이드 체인 정도를 바꿔가지고 계량 신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던 것을 정제화 시켜가지고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용법을 개선시키는 신약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1상이라든지 2상 건너뛰고 또는 1상 건너뛰고 2, 3상을 진행을 해서 신약으로 시장에 뭐 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약물들 중에서 팩티브 같은 경우에는 3상까지 갔다가 다 진행을 했지만 마지막에 만드는 거는 외국에다가 만들게 했고요. 이런 약물들도 기존에 있던 약물들을 연변경을 했던가 아니면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신약으로 만들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램시마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만든 건 저희가 만들긴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케미컬 의약품에서는 제네릭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신약으로서 쳐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국내는 아직까지는 여기 처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이 단계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